매매 계약서하고 종료대상물 확인 설명서 가지고만 수업을 해도 10시간 넘게 실무적인 거를 알려드릴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2달 동안 뭐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좀 한계가 있어서 프린트물을 각자 좀 보시고 찾아볼 수 있도록 좀 하시는 자료로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요 매매 계약서 프린트물 봐주세요. 프린트물 봐주세요. 여기 화면 안 띄었어요. 자, 계약서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자, 요거는 집합금을 상가니까, 예, 어디 하는지 옆에 같이 좀 찾아주세요. 예. 자, 집합금을 상가는 대지권 종류가 나와 있는 계약서를 쓰셔야 되죠. 대지권 종류. 근데 상가 건물을 매매하시면서 대지권 종류가 되어 있는 걸 쓰시는 분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 다음에 면적에 있어서, 건물에 있어서 면적에 있어서, 면적은 어떤 수를 보고 면적 적는 거죠? 등기부상에 있는 면적. 등기부상에 있는 면적.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공급 면적이나 계약 면적이 아니고 등기부상에는 전용 면적만 나오죠. 전용 면적만. 그럼 전용 면적을 적으셔야 돼요. 프린트물 없으시면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일부러 복사를 좀 많이 해왔어요. 예. 제가 혹시나 싶어서 오늘 복사집에 들려서 또 복사를 더 해가지고 왔어요. 예. 혹시 안 가져오신 분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오세요. 자, 여기 계약 내용에 보면은 2조부터 9조까지 되는 내용이 뭐라고요? 부동문자. 인쇄된 부동문자. 예. 프린트를 보세요. 인쇄된 부동문자.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읽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근데 안 하는 부동산이나 설명 안 하는 부동산이 꽤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약서 적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2조부터 9조까지 있는 부동문자에 관한 특약사항은 무효다. 무효다. 대문 판례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무효다. 그래서 특약사항에 1번부터 해서 쭉 있는데 그 다음에 그 계약서 처음에 적으시는 분들이 또 실수하시는 게 여기 구조에 보면 교부일자 23년 4월 21일 있죠. 네. 밑에 중간에 밑에 보면 계약일자 있죠. 계약일자. 이 날짜를 자기가 계약서 작성한 날짜를 그러니까 계약서 타이핑 친 날짜를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계약하는 날로 고쳐주셔야 되죠. 계약하는 날로 모르고 빠뜨리는 경우 있어요. 그 다음 인적사항에 있어서 맞는지 꼭 확인하시는데 계약할 때 신분증을 왜 받는 거예요? 받아서 복사를 왜 하는 거죠? 신분증 확인했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친한 부동산, 정말 친한 부동산인데 신분증 위조해서 아파트 계약 한 건으로 해서 손해배상 5천만 원 물려준 사건이 있었어요. LG 메트로시티에서 부동산 세 군데에서 당했어요. 신분증 위조, 계약. 나는 그런 경우 한 번도 없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자기한테 그런 경우가. 그러면 신분증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수업 때 다 이야기 못하더라도 링크하고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유튜브 강의하는 거하고 블로그에 올려놓으면 그거를 보고 운전면허증 가지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등등 전화만 딱 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신분증 복사까지 안 했다. 그럼 이거 책임 문제로 손해배상에서 엄청나게 커요. 실제로 아파트 중개하면서 LG 메트로에 있는 부동산 세 군데에서만 해도 세 군데나 손해배상금 5천만 원 넘게 두들겨 맞았다고요. 부동산 계약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신분증하고 잘 확인해서 하시는데 매매 계약할 때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할 때 중요한 게 꼭 도장만 찍지 마시고 자기 이름 적으라고 설명을 받으세요. 어디에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꼭 받으세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저희 수업이 뭐 원룸 월세 조그만 거 지금 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고 적어도 매매 금액이나 임대차에 있어서 조금 금액을 규모가 있는 거를 좀 다루기 위해서 지금 수업 내용을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매매 금액이 큰 것들은 꼭 반드시
그 서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재판하게 되면 결과가 틀려요. 보통은 공인중개사 소장님이 도장 찍잖아요. 도장 누가 찍었어요도 물어봐요, 판사가. 그럼 도장을 직접 찍었는지 소장이 찍었는지 이것도 재판 결과에 손해배상 책임 문제 틀려요. 근데 서명했잖아요, 서명. 서명했으면 자기 이름 적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는 제 이제 회사 대표이사가 도장 찍을 때도 도장 제가 찍어도 될까요? 물어봐요. 근데 어떤 부동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유튜브 부산에서 제일 유튜브 강의 많이 하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초모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도장 소장님이 절대 자기가 안 찍어. 무조건 계약자 보고 찍으라고. 왜냐면 자기가 한번 뒤었거든요. 클린 걸려가지고 뭐 한번 이렇게 힘말렸거든요. 도장 자기가 절대 안 찍어요. 도장도 누가 찍어야 된다고요? 계약자가 원래 찍어요. 근데 서명 받아놓으면 조금 피해갈 수 있죠, 서명. 근데 저희는 멘트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충분히 설명 듣고 읽고 뭐 다 하고 나서 서명까지 했는데 도장 어떻게 제가 찍을까요? 라고 물어본다고요. 예, 서류 다 확인하셨죠? 도장 찍으면 될까요? 물어본다고요. 근데 일반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무슨 계약을 했는데 임대료입니다 문제가 생겼다. 꼬투리 하나만 가지고도 꼬투리 몇 개만 있어도 충분히 내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는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광고, 주차대수, 아파트 주차대수 털기 냈다. 네이버에 나와 있는 주차대수 그대로 내는데 건축물대장하고 틀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벌금 500만 원 두들겨 맞았다고 했잖아요. 광고 잘못 낸 걸로. 그럼 내 계약한 광고권이 주차대수도 잘못됐었다 그러면은 아파트 매매권인데도 임대권인데도 월세권인데도 수수료 겨우 60만 원, 70만 원 받아놓고 500만 원 두들겨 맞으면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아는 정도의 내용을 많이 알게 되면은 내가 매매하든 임대하든 뭐 할 때 아파트를 팔든 할 때 내가 키를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계약서 넘기면 맨 끝에 보세요. 16번 특약상 보시면 이 특약상 꼭 넣으셔야 돼요. 만들어서 넣으셔야 돼요. 제가 샘플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보세요. 특약상 쫙 처음에 상단에 적어야 될 거, 하단에 적어야 될 거, 중간에는 그 해당하는 계약건 넣고요. 그 다음에 첨부서를 넣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임대인이나 매도인 계좌번호 넣고, 맨 마지막에 부동산 수수료 계좌번호 넣고, 이 양식으로 쫙 내려가시는 게 제일 스탠다드해요. 예. 그렇게 하는데 16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놨어요? 본 계약은 계약 양당서다가 위 특약사항과 인쇄된 예문조항 부동문자 내용, 인쇄된 예문조항 부동문자 내용 뭔지 아까 파악하셨죠? 예. 인쇄된 예문조항 부동문자 이야기하는데 부동산 소유자들 중에서 그게 뭔 말이에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부동산을 20년을 넘게 놓고. 근데 이 부동문자에 대한 판례가 작년에 엄청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무효다. 이런 판례가. 작년, 재작년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읽고 듣고 충분히 인지하고 자 본인이 읽었죠. 읽고 그 다음에 소장님이 읽어주는 거 듣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인지하고 공부서류하고 첨부서류 다 확인한 후에 이의 없다. 이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의 없다.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서명하고 날인까지 한다. 누가 각자 자기가 요 말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계약서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지금 프린트물 내용도 다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기회 되면 좀 더 할게요. 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해서 주의해야 되는 거 프린트물에 제가 드렸어요. 프린트물에 드렸어요. 옛날 프린트물에.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확인 설명 자료 있죠. 요 근거 자료. 여기에 체크 안 하시는 부동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이쪽에 메뉴에 있잖아요. 메뉴에. 이쪽에 확인 설명서 이쪽에 메뉴에 있죠. 메뉴에 상단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등기상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약서 이런 것들 체크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밖에 자료에 건축물 현황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체크 안 하시면은 요거 중개사법 위반이에요. 벌칙이 있어요. 체크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1번에 대상물건의 표시에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 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죠. 그럼 위반 내용 해당 없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현장 실사를 보니까 위반 건축물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어요? 부동산에서는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 건축물이 없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계약할 때 이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 건축물은 없지만 실제로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예,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이 없더라도 위반 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에 특약상에도 적어주고, 특약상에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위반 건축물 어떠한 내용이 있음을 인지하고 매수한다. 인지하고 임대 계약한다. 임대차 계약한다. 요 특약상을 적어주셔야 돼요.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 있을 때는. 안 적어주시면 문제 생기면은 부동산에서 다 뒤집어 써요.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에 건축물 대장 표제부에 나와 있는 내용 보고 꼭 적용이면 적용. 요즘 짓는 건축물들은 다 했어요. 내진 능력이 표시되어 있으면 내진 능력 꼭 표시해 주시고, 표시가 없으면 기재사항 없음. 이렇게 기재사항 없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권리사항에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에 건지당권 설정, 몇 년, 몇 월, 며칠, 채권 최고의 금액, 건지당권자 이 양식으로 적어주셔야 되죠. 이 양식으로. 등기부에 있는 거와 똑같이. 그런데 여기에 다 못 적잖아요. 만일에 많이 있으면 못 적으면은 따로 별지로 해서 첨부해서 넣으시면 되고, 또 이쪽에다가 넣는 공간이 좀 있어요. 거기에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페이지 넘기시면 회의설명서에 설명할 게 정말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할게요. 입지 조건,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뭐 이런 것들은 뭐 보고 하면은 편해요. 카카오맵. 카카오맵에서 거리 재고, 뭐 시간 재고, 버스 도보 이렇게 해서 카카오맵 활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엉터리로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뭐 토지 이용 보고 뭐 보고. 예, 카카오맵 활용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서 거래 예정 금액 6번에 있죠. 6번에 건물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 이거 엉터리로 적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다 알아요. 아파트는 건축물 대장에도 나오잖아요. 공시가격이. 그냥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올리고 있는 상가, 아파트 상가도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위텍스 보고 이렇게 되면. 근데 상가주택일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상가주택일 때.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프린트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프린트물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신적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 요거는 뭐 부분 제일 편하다고 했어요. 한방을 쓰시는 분은 한방 위에 이제 상단에 보면은 딱 클릭하면은 볼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세율이나 이런 게. 근데 그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계산기, 네이버에서 부동산 계산기 타이핑 쳐가지고 그 검색하면 부동산 계산기 그 홈페이지 앱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하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다 알 수 있어요. 요 세금을 간단하게 취득세사 프로,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경세 0.4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 면적에 따라서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또 2주택이냐, 3주택이냐,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이냐 틀리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계산기 프로그램 쓰시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에 세부 확인 사항에 여기에 좀 못 적은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좀 적어서 넣으시면 돼요. 공란이 좀 부족해서 못 적은 내용이 있으면은. 자, 그 다음에 9번의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서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시사용 가스 있죠. 여기에 자 상가는 도시가스가 거의 없어요.
자,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상가는 도시가스가 거의 대부분이다, 많다, 아니면 거의 없다. 상가는 도시가스가 거의 없다고요. 새로 지은 건물이나 이런 거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부산의 강원의 해수욕장에 건물들을 쫙 보면은 옛날에 지은 건물들 있죠. 도시가스 안 돼 있는 건물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도시가스라고 표시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제가 체크하라고 했는데 제 말 안 듣고 그냥 해가지고 부동산 세 군데에서 공동중개인데도 불구하고 소유주 있고 대리인 있고 다 소유주가 다 있었는데도 소유주한테 꼭 물어보고 확인해라라고 원칙을 이야기해 줬는데 원칙대로 안 해가지고 임차인이 도시가스 아닌데 왜 도시가스로 표시해놨냐 이래가지고 수수료 2천만 원, 500만 원으로 4분의 1 토막 났어요. 법정 중개 수수료가 2천만 원인데 건물 통째로 인데 다 들어갔거든요. 500만 원으로 4분의 1로 났다. 4분의 1로. 그리고 제가 있으니까 제 쪽에는 어떻게 못하고 다른 부동산 두 군데는 다 구청에 고발했어요. 엉터리로 계약시켰다고. 요즘 손님들 무서워요. 예? 그 손님이 나이 20몇 살밖에 안 된 젊은 애였어. 갑자기 뭐 벤처기업 사장 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소화전 비상벨 위치 꼭 확인해가지고 적어 넣으셔야 됩니다. 소화전 비상벨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보고 적어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난방 공급 및 연료 공급 있죠. 여기에 종류 보세요, 종류. 여기에 종류에 상가에 도시가스로 난방 하나 여기 도시가스 돼 있나요, 바닥에? 우리 강의실에 바닥에 도시가스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뭐 저기 냉온풍기 있으면 위에 전기로 돼 있고 그렇죠? 예, 시스템이 오픈돼 있으면 그래서 거의 다 그 밖의 종류, 그 밖의 종류에 표시하셔야 돼요. 상가는 할 때. 그래서 계약시 문의 필요해 있는 거 이거는 완성된 계약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확인설명서 아니었기 때문에 요 계약시 계약할 때도 물어봐야 된다라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예, 계약서 적기 전에 다 물어봤었죠. 그 다음에 벽면이 바닥면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확인설명서 적을 때 필수적인 거예요. 균열하고 누수는 새로 지은 건물 아니면 무조건 균열 있음, 누수 있음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적는다고 위치에다가 노후로 인한 건물이 오래돼서 노화로 인한 다소 균열 있을 수 있음, 누수 있을 수 있음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눈으로 확인하니까 누수 없는데요. 그래서 그냥 누수 없음 이렇게 나는데 갑자기 여름 되는데 비가 막 왔는데 물이 줄줄 샌다. 소송 들어왔다. 정말 머리 아파요. 누수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중개 사고 중에 하나고 내가 매도를 했는데 팔았는데 매수를 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내가 팔 때 부동산에서 균열 없음, 누수 없음으로 했으면 내가 매도자 입장이면 임대인 입장이면 뭐라고 적어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부동산인데 균열 있을 수 있음, 누수 있을 수 있음, 누수 있음, 균열 있음 이렇게 적어달라고 하셔야죠. 매도인이나 임대인 입장이면 그래야지 피해갈 수 있죠. 그때 확인 설명서에 적어놨잖아. 건물 오래돼서 누수 있을 수 있다고.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데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내가 작년에 옥상은 방수 페인트 칠해서 한번 공사를 한번 했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으면 피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지급 시기에, 수수료가 몇천만 원씩 넘어가면은 계약할 때 다 안 주거든요. 그래서 계약 때 절반, 잔금 때 절반. 이렇게, 계약 시 금액까지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계약 시 얼마, 잔금 시 얼마, 반반씩. 그리고 이제 부가세 포함으로 이제 수수료 받아야 되면 부가세 포함 꼭 표시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쪽은 간이가세 한쪽은 일반가세면은 중개재생활 행위설명서는 따로따로 해서 프린트 하시면 되죠. 예. 자, 여기에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 또는 날인이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꼭 이름 적도록 시킨다. 네?
권리금에 관한 수수료는 별도로 좀 다뤄야 돼. 왜냐면 예술가가 이제 이 수수료만 적어주면 권리금을 안 적어줄 경우에는 수수료 이금액가 이건데 왜 다른 친구를 한다. 그런 계약서가 따로 있어. 그런 계약서가 따로 있다고. 따로 있죠. 있는데 왜냐면 원래는 그 중개보수하고 권리금을 그냥 인쇄인이 안 주면은 인쇄인한테 받아가지고 그 부정에서 공개를 할 수는 있거든요. 원래 그 인쇄인하고 인쇄인이 계약 기간 전이니까 권리금을 받아 나가니까 인쇄인 근데 알고 싶은 게 어떤 걸 알고 싶은 거죠? 권리금을 받을 경우에는 이게 실비를 해가지고 적어주는 경우. 그거는 엉터리예요, 엉터리. 자, 권리금 수수료는 권리금 계약서에 수수료를 어떻게 하기로 하고 여기에 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이제 수수료 얼마 하기로 한다라고 별도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보증금 월세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때는 이걸 그냥 적으시면 되는데 초과해서 받으실 때는 그 어떤 부동산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권리금 요래가 0.9 때리는 이게 엉터리예요. 네. 그러니까 보증금 월세 여기에 관해서 0.9 때리는 게 아니고 더 받으실 때는 권리금 계약서에 적어주셔야 돼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프린트물로 드릴 거예요. 강의록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게 권리금에 관한 수수료 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도 아니고 행정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어요. 누구 위반이라고요? 행정사만 받을 수 있는 건데 행정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판례가. 그러니까 권리금에 관한 수수료, 임대 보증 월세에 관한 수수료 말고 초과해서 수수료 받으면 안 된다. 중개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다 못하고 제가 프린트물로 드리든 뭐 거기에 관해서 뭐 블로그에 올려서 드리든 볼 수 있도록 제가 올려드릴게요. 예. 그걸 또 피해가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권리금에 관한 수수료를 받을 때는 뭐 인정장을 받든 뭘 이제 그 권리금의 10%를 받든 5%를 받든 할 때는 권리금에 관한 수수료 부분을 특약상에 꼭 적어주셔야 돼요. 권리금 계약서에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에 실비해서 넣어서 여기 수수료 때리시면 안 돼요. 네. 보증금하고 중개 보수를 그대로 해가지고 적어주잖아요. 중개 보수만 적어주잖아요. 네. 우리가 이 적어주면 사실은 인쇄인한테 수수료를 받지 그 기간 아닐 경우에는 권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한테는 보통 안 받죠. 네, 임대인이 계약서를 받으라는 굳이 여기다가 중개 보수 얼마나 해가지고. 자, 여기에 프린트돼서 나오잖아요. 저희 같은 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회사에서 뭐 매매 계약을 하는데 수수료를 좀 컨설팅 수수료에서 좀 더 주겠다. 0.9가 아니고 2%를 주겠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계약서 같은 경우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다가 요거 줄 거 없고요. 줄 거 없고 이제 매도인, 법인 인감 도장 찍어가지고 수수료 2% 주기로 함. 컨설팅 수수료로 2% 주기로 함. 이렇게 금액 그 퍼센트하고 금액 적고 찍었어요. 근데 수수료가 각각 틀리잖아요. 틀리면 줄 긋고 부동산 사무실 도장을 찍어서 도장을 찍어요. 거기에다가. 그리고 이 사람이 수수료 부분에서 나 애보일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약자를 도장 찍고 옆에다가 수수료 옆에다가 서명받아 있으면 조금 느낌이 쎄하면 안 그러면 무조건 수수료 깎아요. 나중에. 그래서 매매가가 큰 금액은 아니고 뭐 한 90억 정도 되는 물건이었는데 매도인이 수수료 깎으려고 별 터집을 다 잡는 거예요. 별 터집을 잔금 치는 날. 그래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소송할게. 그냥 네 도장 찍었잖아. 네 이름 적었잖아. 근데 왜 지금 와서 엉뚱한 소리를 수수료 반토막을 내려고 하냐고.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다 원래 괘씸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괘씸죄가 적용돼서 똑같이 해줘요. 그래서 그 약점 이 세금 탈세한 거 내가 다 그냥 다 고발해 줄게.
그래야 0.9%다 받았어요. 0.7 받을 수도 합의할 수도 있는데 대심해서. 그래서 여기 타이핑 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찍는 경우인가 하면 인대인 요 나오잖아요. 예, 인대인 그림 기억할 때. 그러면 요 인대인이 가져가는 데는 인대인에게는 수수료 청구하지 않냐 해서 적어가지고 도장 찍어서 주면 돼요. 그런데 어저께 전화 오신 분은 이제 계약을 달아서 연타를 여러 건 하기로 해가지고 여러 건 하기로 해서 이제 자기가 옮겨가는 곳은 수수료를 이제 좀 안 주면 안 되느냐. 그 계약자 부동산이었는데 그 부동산이 그 옮겨가는 소유주 지난번호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유주하고 제가 친분이 좀 더 있다는 걸로 저희가 계약서를 적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알고 있으니까 수수료 안 받는 걸로 하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 이제 또 문자로 저한테 온 거예요. 이 물건에 관한 수수료만 자기가 주기로 하고, 이 물건에 관한 수수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우리 쪽에서 주지 않기로 한다. 그걸 또 문자로 한 번 또 보내시더라고요. 그 확인받으시오. 그래서 제가 네 하고 밑에 설명까지 들어서 매토에 관한 수수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구두상으로 이야기한 그대로 합니다라고 문자로 한 번 더 남겨주세요. 그러면 서류를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요런 것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구두상으로 이야기했는데 해놓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적어서 도장 찍고 서명하시면 돼요. 여하튼 이 수수료 잘 받는 방법, 이것도 제가 커리큘럼 안에 넣었잖아요. 목차 안에. 예, 수수료 받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개대청을 행정설명서에 잘 기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수수료 받을 때는 무조건 컨설팅 계약서를 적든지 아니면은 확실하게 사람을 단둘이를 치든지 뭐 형님, 동생, 형수님 만들든지, 예? 술을 먹으면서 뭐 형수님 하든지 뭐 형님 하든지 뭐 이렇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컨설팅 계약서를 따로 적고 컨설팅 보고서를 따로 소상공인에서 나와 있는 상권 분석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나이스 비즘의 마이터차, 제가 요 제목하고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나중에 프린트물로도 나갈 거거든요. 거기에 상권 분석 보고서를 공짜로 프린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매매 물건이든 임대 물건에 관해서 수수료를 권리금을 받든 뭐 많이 받을 때, 그럼 그 보고서 쫙 출력해서 도장 간이 탁탁탁 찍고요. 그래가지고 서명 딱 해서 보고서 제출받아 이렇게 확인 서명 딱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초과 수수료 받은 거는 불법이다. 이런 판례가 작년에 엄청 많이 났어요. 특히 권리금 계약하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계약서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혹시 질문에 답변이 좀 모자랐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전화 주시면, 예, 전화 주시면은, 예, 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법인 계약 실무,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시간 되면 하고, 이 설명을 안 해도 이거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1페이지 한 페이지 있죠. 1페이지 한 페이지는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자기가 나중에 폰으로 사진 찍어서 법인과 계약할 때, 여기 보시면, 법인이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일 경우, 그러니까 그 일이 다 되죠. 법인이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일 경우, 대표자 방문할 때, 법인 직원이 방문할 때 구분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 서류를 사진을 찍어서 이번에 재계약할 때도 이 사진 찍은 걸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직원이 데리러 왔는데 이거 빠뜨렸네요. 이거 생각 안 했네요. 계약할 때 필요한 거였나요? 제가 계약을 많이 해놓고도 이때까지 영처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딱 보내주면 좀 편하죠. 왜냐면 건물 매매건들 같은 경우에 금액 단위가 좀 있으면 법인이 매도자이든 매수자이든 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예.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법인이 매도인 매수인이 될 경우, 법인 직원 방문할 경우, 그 다음에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 필요한 서류들, 예, 이런 내용들이, 예,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법인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인이 법인일 때 계약시 챙겨봐야 할 것들 해서, 예, 주택 임차인의 계약 증진 청구권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면 한번 더 하는 걸로 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들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달 동안 수업이 끝나야 되니까 중요한 것만 먼저 좀 설명을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법인일 때 필요 서류에 한 번 더 나오죠. 그런데 여기 주의사항이 있죠. 주의사항. 근데 꼭 알아줘야 할 점. 이거를 제가 전에부터 법인하고 계약할 때 정말 이거는 체크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무상 자, 임대인이 법인인데 보세요. 임대인이 법인인데 아파트 들어가요. 전세 들어가고 계약해요. 그런데 아파트 전세 들어가는데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떼오세요 하면 아파트 계약하면서 떼오나요? 임대인이 보통 안 떼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이야기하면 별 희한한 부동산 다 있네. 그래. 그런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들어갈 때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떼와야 돼요. 만약에 대출이 있고 보증금 들어가는데 이 보증금 포지션이 크잖아요. 매매 대금에 비해서. 경매로 날아가면 이거 보호 안 될 수 있는 금액 같아. 이런 금액이면 그럼 시세의 70%, 60% 범위 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세 보증금이. 앞에 선순위 건전항이 있으면 더 문제가 될 거고 그러면은 개인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떼와야 돼요. 자, 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어떻게 해요? 건전항 설정 들어가기 전에 은행에서 대출할 때 무조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떼오세요 이렇게 하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건저당이나 확정일자나 전세권 등기보다 더 빠른 순위가 있는 거죠. 경매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다 알죠.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경매 강의를 못하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못하더라도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프린트물로 또 드릴게요. 예. 그런데 경매 클리브스는 정말 쉽거든요. 제하고 진짜 한 5분 해도 웬만한 클리브스 다 할 수 있어요. 위험한 것들은 제가 드린 프린트물만 보고 피해 가셔도 되는데 그럼 경매 쪽에 공부를 한 사람 다 알잖아요. 배당 순위가 국세지방세가 더 빠를 수 있다. 뭐보다 건저당권 날짜보다 확정일자보다 전세권 등기보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떼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서야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예? 이제서야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 법 만들어져 가지고 한 게 공인중개사법도 개정됐잖아요. 만들어져서 한 게 뭐예요? 전세 사기 때문에 하도 이슈가 되고 뭐 젊은 사람들 전세금 날리고 웃는 보증금 날리고 이러니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 말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뉴스 안 보세요? 네? 아니 제가 앞에 신문 볼 때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특히 법인이면. 근데 개인한테 그러면 욕 들어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떼었어요. 전세 계약하는 거. 그럼 욕한단 말이에요. 이 부동산 계약하려고 하나 말라고 하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법으로 딱 제정돼 버렸잖아요, 이제. 근데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죠. 원룸 건물 다가구 주택, 원룸 한 15개, 20개 있다. 그럼 전세금 순위가 쫙 되면은 순위가 밀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전세금, 다른 호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야지 내 전세금이 보호되는지 안 되는지 알죠. 은행 대출은 얼마 없어도 야, 전세금이 확정일자 빠른 게 내보다 빠른 게 한 15억 있더라. 그럼 난 순위가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은 복수를 세게 때리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는 현실을 못 따라가고 뭐 사고 터지면 뭐 하고 예.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계약할 때 법적으로 제재가 안 돼 있고 실무상 현실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인하고 계약할 때는 뭐 법인은 세금이 장난 아닐 수가 있거든. 개인은 세금이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법인은 특히 부가세나 뭐 다른 법인세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 적어놓은 것들 그냥 읽어보시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 시간 되면 한 번 더 하겠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시면은 임차인이 법인일 때 필요 서류, 그 다음에 임차인 대항력,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나중에 시간 되면은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할게요. 대출 실무 있죠.
자, 이거는 상가 매매 계획할 때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어, 자, 주의하셔야 될 게 DSR 있죠, DSR. DSR이 한국에서 멍청한 사람들이 DSR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시기도 땡기고 해서 대출을 금액을 한도를 지켜버렸잖아요. 어떻게 했죠? 자동차 할부금, 자동차 할 때 할부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카드 할부금, 현금 서비스 받은 거, 신용대출 받은 거 다 몽땅 거래 해가지고 적용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망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일본. 한참 오래전에, 우리보다 한참 오래전에, 한 10, 4, 5년 전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은행들 줄도산 됐죠. 상위 랭킹 7위.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 줄도산. 왜? 자동차 할부를 못하니까 DSR 규제 때문에. 금액을 뭐 2억 이런 식으로 정놓으면은 내가 벤츠 하나 사고 뭐 차 비싼 거 하나 사면은 자동차 할부금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DSR 규제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DSR로 보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할 때 규제를 안 받는 게 뭐라고 해? 법이. 개인은 대출 규제를 다 받아요. 뭐 DTI든 DSR이든 뭐 등등 LTV든 RTI든. 그런데 법인은 규제를 안 받는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기에 프린트물에 담는 내용은 블로그에 링크하고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링크를 제가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은 댓글을 남겨놓으면 톡방에서 나가지 않으시면 제가 카카오톡 검색하는 요령 알려드렸죠. 정보 자료방으로 쓸 수 있다고. 카카오톡 메뉴에 돋보기 딱 눌러서 예를 들어서 뭐 대출 아니면 RTI 뭐 이런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딱 하면은 몇 년 전에 올라가 있는 글도 딱 검색해서 바로 딱 뜨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활용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 다 끝나고 나도 톡방에서 나가지 마세요. 제가 내보내지는 않을 거니까 나가지 마세요. 예. 이 톡방은 내보낼 수 있는 톡방이 아니에요. 본인이 안 나가면 못 내보내요. 예. 자, 그래서 RTI는, 자, 보세요. 임대사업자 대출 시. 이 임대사업자는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 법인은 해당 안 돼요. 개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상세하게 더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제 간단하게만 월세로만 보세요. 그래서 임대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납입액의 비율이 얼마냐. 그래서 연임대소득, 대출 원리금, 연간 불이익액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미래빌딩, 상가주택 등 상업용과 주택용 포함해서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이 임대사업자는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법인은 해당 안 돼요. 적용한 RTI는 모두 150%로 일괄 강화되었다. 그래서 대출이자가 100만 원일 때 임대 수익이 150만 원 이상 되어야지 한다는 겁니다. 자, 설명 보시면 임대료 수익형 부동산 상가 건물 매매 시 RTI 대출 신고는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모르면 안 돼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대출 업무 진행 시 RTI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이자와 월세 비율이 100대 150. 은행 대출이자가 100 나오면은 월세는 150 이상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면 대출 금액이 적어집니다. 특히 대출 금리가 올라갈 때 대출 승계가 안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출 승계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대출 금리 연 3%로 매도자가 대출 이용 시 연 은행 이자는 2억 곱하기 3%하면 얼마죠? 600만 원이죠. 예. 근데 RTI 150% 적용 시 연 임대 수익은 은행 이자 600만 원 곱하기 150% 하면은 월세가 900만 원 나와야 되죠. 월세가 900만 원 나와야지 연 3% 대출했을 때 2억에 관해서 600만 원 되잖아요. 그런데 만일 금리가 연 3%, 연 6%로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 실제로 금리 그렇게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많이. 그렇죠? 그럼 만약 2배로 올라가게 되면 연 이자는 1억 곱하기 6%가 600만 원이죠. 이렇게까지 풀어서 설명해놨는데 RTI 잘 모르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이렇게까지 풀어서 예시를 드러내는데 자, 이 경우에 RTI 150% 적용 시 은행 대출은 연 임대료 900만 원. 금리가 6%로 올라가니까 은행 이자 600만 원 됐단 말이에요. 1억만 대출해도.
그래서 연임대로 900만 원. 그러면 연임대로 900만 원이니까 나누기 12개월 하게 되면은 75만 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월세 75만 원. 일 때 최고 대출 금액은 얼마? 1억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재는 2억이 대출되어 있든 3억이 대출되어 있든 상관없이 개인이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대출을 할 때는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이 1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돈을 더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저 금리 인상으로 매수인이 기존 대출 2억 원의 대출 승계를 받을 수 없다. 최고 1억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 법인 설립을 하여 법인으로 매수 시 법인은 RTI 적용 규제가 적어서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 그냥 대출 규제 안 받아야 RTI는 법인. 예. 그래서 신설법인은 법인 설립 후 2년 동안은 자, 법인을 새로 만들었다. 2년 동안은 대무제표 적용 규제가 적고 대표이사의 신용등급으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인 법인도 가능할 거고 대표이사 신용등급을 어느 정도 보는가 하면 5등급 이상만 되면 돼요. 그런데 신용불량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다 5등급 이상이에요. 신용등급이 은행 신용등급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설법인은 재무제표 안 보기 때문에 2년 동안은 대표이사 신용등급이 정말 엉망진창이 아니면은 대출하는데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대출 실무는 클로징 단계나 계약할 때나 매수할 때 꼭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우리 갈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집에 가지 마세요. 네. 한 3분만 쉬었다 할게요. 화장실 가실 분만 급하게 갔다 오시 3분만 쉬었다가 바로 하겠습니다.